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영호 앵커입니다. 본 토론회는 정의당이 주최하고 MBN이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사전에 정의당과 진행 형식과 시간, 자리 배치를 협의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토론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후보자 간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뒤를 이어 정의당을 이끌 당대표에 도전하는 네 분의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배진교, 박창진, 김종철, 김종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각 후보들을 소개하는 짧은 소개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오랜 낙담의 시간을 끝냅시다. 배진교와 함께 다시 가슴 뛰는 정의당을 만들어 갑시다.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국민을 향하는 진보 박창진과 함께해 주십시오. 저 김종철을 정의당의 대표자로 국민 앞에 보내주십시오. 국민 속에 정의당을 반드시 뿌리내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승리하는 전략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안겨드리는 대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정의당 화이팅! 네, 오늘 정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는 두 차례 주제 토론과 주도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진행하게 되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뤄집니다. 주제 토론은 크게 3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주제 토론 질문에는 후보당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 토론의 경우 2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당 1분씩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도권 토론은 쟁점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토론 형식입니다. 돌아가면서 주도권자 기회를 드리고 주도권자가 상대 후보를 지정해 상호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한 분당 7분까지 시간을 쓸 수 있고 쟁점을 더 이어가고자 할 경우 각 후보당 한 분씩 찬스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찬스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해당 후보의 발언 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의 발언권은 사전에 대리인들을 통해 추첨한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내가 정의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유라는 주제로 네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사전에 후보자, 대리인들을 통해 추첨한 순서대로 배진교, 박창진, 김종철, 김종민 후보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배진교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위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해법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 민생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저와 정의당이 제안했던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 재난수당 법제화를 설명하고 입법 전이라도 지방정부가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민생 해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이 민생과 정치에서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주장하고 과감하게 실현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진교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배 후보자는 이번 정의당 당대표 슬로건으로 행동하는 정당, 이기는 정의당을 얘기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진 후보자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정의당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박창진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나왔습니다. 진보 정당의 역사, 세련된 언술, 정책 몇 개의 개선이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원들과 함께 당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의 리더십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작은 변화로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에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과 함께 혁신하는 정의당을 바라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제2창당의 열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 박창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네, 박창진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슬로건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국민을 향하는 진보를 내세워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후보자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 후보 김종철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유능한 진보, 준비된 김종철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소득을 넘는 기본자산제의 도입, 소득세율 최고세율 상향을 통한 강력한 재분배 정책 실시, 그리고 공공주택 대폭 확보를 통한 과감한 정책 대안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등과의 정책 경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안이 좋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해서 호소력 있게 전달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동안 당대변인, 서울시장 후보, 비례대표 대표 토론자 등으로 당을 대표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두에 서왔습니다. 이러한 실력으로 이낙연, 김종인 등 다른 정당 대표와의 국민 마음 얻기 경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네, 김종철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슬로건으로 선수 교체를 주장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후보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당은 국민들께 정책과 임무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당 편에 설 것이냐 야당 편에 설 것인가의 질문에만 주목을 해왔습니다. 바로 댓글 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제 댓글 정치가 아니라 본문을 쓰는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정의당의 진보적이고 선명한 정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진보 정치의 전성 시대는 진보 정책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이때 나라가 변하고 국민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의당이 정부 여당과 차별화된 진보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통째로 진보 싱크탱크로 바꾸겠습니다. 브랜딩 전략 위를 통해서 향기나는 정책을 국민들께 내놓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빼고 다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은 정책 정당입니다. 네, 김종민 후보자는 슬로건으로 정의당 독립 선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 1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자가 던지는 주제 토론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의 주제는 지금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최근 전국에서 드러난 정의당의 행보와 핵심 가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박창진, 김종철, 김종민, 배진교 후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진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정의당의 위기는 존폐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으로 3대 구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념적 독선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이념적 지향이 완벽하다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원을 가르치지 않고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무릎을 맞대고 배우겠습니다. 비밀주의 정파를 극복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건설적인 제안 없이 선거 때면 연고주의로 집단적으로 모이는 정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불통하고 무책임한 지도부도 벗어나야 합니다. 당원과 소통하지 않는 지도부의 결정은 언제나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책임 정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들과 가장 가까운 지도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25초 정도 남으셨는데 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철 후보자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총선 때 그 9.7% 정도 나왔던 당 지지율이 지금은 4%에서 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마음을 조금 약간 정의당에 덜 돌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이유는 정의당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과는 달리 링 위에 올라간 선수가 아니라 링 밑에서 채점하는 배심원,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의당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 논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뭐냐,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한 제3당으로서 우리 정의당도 링 위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의당만의 차별화된 정책,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소득을 뛰어넘는 기본자산제도의 도입, 그리고 공공주택 대거 확보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기후위기를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정의당의 편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 현재 정의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종철 후보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후보자의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의당이 있습니다. 그 정의당은 바로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국민들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때까지 정의당의 문제점은 진보 정당다운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정의당은 민주당 정책이 하늘색 정도의 정책을 내놨다 하면 정의당의 정책은 파란색 정도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정책은 이렇게 동색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노란색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저는 과감히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에 착한 임대인에게만 기대하는 부동산주의자 민주당과는 차별하는 정책을 왜 못 내놓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왜 근본적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지 정의당은 질문해야 합니다. 투기성 부동산에는 소유를 금지하고 불로소득 환수법을 당당히 내놓아야 합니다. 통신 재벌만 배불리는 통신비 2만 원 지원하겠다는 이런 정치권의 지량 공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 전파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공공의 소유다. 당당히 주장하면서 통신 공공화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의당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의당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법입니다. 네, 김종민 후보자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진교 후보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정의당이 두 가지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심상정 다음의 인물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진보정치 3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가 최대한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 유호정 의원도 있고, 그리고 청년 정의당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도 있습니다만, 이 의원들을 비롯해서 100명의 최소한 청년 정치인이 있어야 앞으로 진보정당이 힘있게 집권을 꿈꾸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년 정치인 100명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그런 청년 정치인들로부터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대안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집권의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런 집권의 꿈은 바로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진교 후보자의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으로 진행된 지금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각 후보자의 성찰적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상대의 발언을 토대로 이후 진행될 상호 토론에서 질문을 추가로 더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1분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총 2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보 정당으로서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고 민주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진보 정당으로서 민주당과의 차별화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현안들에 대해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종철, 김종민, 배진교, 박창진 후보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철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정의당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과감한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두고서는 우리의 대안이, 경쟁하는 대안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으로는 자영업자가 전혀 포괄되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데도 말이죠.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은 이러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고용 및 소득보험입니다. 이런 부분을 호소력 있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민주당과의 차별화입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후보자의 얘기 듣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불공정한 거 아니냐, 기득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청년들의 물음에 민주당은 답할 수 있는가. 김원걸 의원 문제가 터졌는데 후보 검증 못한 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이낙연 대표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매번 비판하는 꼬리 자르기의 표본이 아닌가. 왜 정권을 잡고도 세월호 진상규명 하나 제대로 못하는가. 이런 질문에 민주당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화됐고 신기득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화된 민주당에게 차별화된 진보 정책을 당당히 내놓는 것이 민주당을 개혁 정신으로 끌고 강하게 견인하는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에 대해서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창피할 정도로 재벌세습 막는 순환출자 제한법 같은 걸 과감히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이런 것도 강력하게 정치기득권 타파로 내놓아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배진교 후보자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당이 독립해야 된다. 그럼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민주당에 이중되었냐라고 자존심 상해하는 우리 당원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차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의당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책적 차별성으로 정당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정책적 차별성을 꾀하고 있지만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은 바로 지역과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낸 80%의 국민과 함께 할 때 정의당은 바로 정의당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의당으로서 국민들께서 진보정당으로서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창진 후보자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을들의 정당입니다. 을 중에 을들의 정당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변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는 정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실력을 가진 정당,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당의 정체성을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규정해야 합니까? 정의당은 이미 민주당과 다른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민주당의 정책이 우리의 진보적 가치와 합치한다면 협력할 것이고 모자란다면 채워나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 역행한다면 날선 비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과감하게 통 크게 더 미래를 보며 정치해 나가는 게 저희 정의당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보정당으로서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고 민주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네 분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연속성 상에 있습니다. 대규모 탈당, 당원 탈당 논란, 정의당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후보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정의당은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후유증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논란으로 두 차례 탈당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당대표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답변은 김종민, 배진교, 박창진, 김종철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먼저 김종민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먼저 이제 탈당 넛이라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정의당 논란이 생길 때마다의 공통점은 민주당 정부 여당이 잘못을 하는데 정의당의 혼란이라고 이제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동안 늘 좌우면하고 눈치를 봤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편에 서서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당의 할 말을 하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논란에서 정의당은 피해자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먼저 내고 그에 따른 애도를 했다면 정의당다운 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대표가 책임 있게 설득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의 투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대표 브리핑을 통해서 책임 있는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진교 후보자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그동안 보면 많은 탈당과 또 입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정의당의 이러한 탈당 문제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일까? 그것은 바로 정의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안에 따라서 예스, 노에 대한 사안적 판단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당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했는데 탈당을 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의당이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향하게 하는 정치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집단 입당하는 입당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평등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입당 러시를 만드는 정치활동에 모든 당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박창진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많은 당원들이 떠났습니다. 네, 4분의 1이나 탈당했으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당을 대하는 지도부의 태도는 심각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보의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도부는 탈당하는 이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됐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의당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불통의 지도부를 고쳐야 합니다. 소중한 당원들이 탈당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탈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 결정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당론 수립을 강화하는 혁신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종철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얼마 전 탈당하신 우리 당원들은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분들은 조국 장관 전국에서도 정의당을 지켰고 비례위성정당이 판을 치는 전국에서도 당과 함께 총선을 돌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탈당하신 거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안으로 앞선 토론에서 박창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시 특별 복당 기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앞서 말한 정책 대안, 과감한 정책 대안으로 새롭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의당에 입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 이것만이 당원들을 다시 결집시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 그리고 대규모 탈당 사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대안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질문 후 상호 토론을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주도권자에게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도권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급적 2분 이상의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을 하고
또한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토론 중 뜨거운 쟁점 사안으로 이어진다면 각 후보는 발언권이 넘어가기 전에 찬스 타임을 이용해 반론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찬스 사용 시 주도권 토론 사이에 각 후보는 1분을 더 사용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배진교, 박창진, 김종철, 김종민 후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적절한 시간 안배를 통해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배진교 후보자부터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상대를 지목해 주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창진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120% 이상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대선 시기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거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내 일부 당원들께서 심상정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일부 당원들은 탈당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 박창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 정당 안의 일들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통의 구조 안에서 제대로 소통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내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론 혹은 결정자로서 결정을 한 사안이 있다면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났을 때는 어떤 부분이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소통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의 대통령 후보가 상대 당 후보에게 질의를 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또 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김종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당대표를 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원내외를 잘 통합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타 정당과의 어떤 정치력 협상에 있어서 정치력을 높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원내 현역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했을 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원내에서 당대표를 했을 때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김종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 심상정, 이정미 두 분이 그 두 분의 의원이 우리 당의 대표 의원께서 당 대표를 하실 시절에도 이렇게 당이 아주 융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왔다. 두 분의 잘못만은 아닌데 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당 대표를 해야지만 무조건 당이 성장한다. 이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아주 유력 정당인 국민의힘,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런 김종인, 안철수 이런 분들도 원외지만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저희는 반대하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당원들이 굉장히 탈당하거나 아니면 조직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셔야 되고 막 예산안 전국에서 하셔야 때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원들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원외 인사가 오히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원외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당원들을 조직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노회찬, 윤소아 두 분을 모시고 4년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의 대국민 연설도 제가 작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저는 원내와 원외를 더 잘 잇는 그러한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종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지도부 선거에 전략 부대표가 되겠다고 자임하시면서 출마하셨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은 전략의 실패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도부 선거는 지도부의 총 4태로 치러지는 당직 선거라는 점에서 김종민 후보도 부대표로서 사퇴한 지도부인데 당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께서는 총선에 대한 책임으로 당 지도부 선거를 하고 있는데 부대표를 하셨던 김종민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는 당원들의 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의 뭐 총선 실패에 대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전략에서 정의당이 추진했던 선거제 개혁을 중심으로 했었던 전당적으로 모든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추진했었던 것이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외생변수라는 게 생겼고 그 외생변수 때문에 일정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당시 이제 그 문제를 야기했던 거대 양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강하게 싸우고 이렇게 저항하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총선에서 여기 계신 세 분의 후보랑은 다르게 세 분은 다 비례 후보를 출마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의 길을 이제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비례 불출마를 당당히 선언하고 지역 출마를 했습니다. 부대표로서 지도부로서 당의 전략과 변화를 위해서 지역 출마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당원들께서 이런 비례 불출마 같은 선당 후사의 정신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헌신의 리더십으로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나 우리 김종민 후보나 김종철 후보나 뭐 7번, 9번의 출마를 통해서 당에 어느 누구보다 헌신했던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김종민 후보는 지역에서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중앙당은 전략을 내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명하고 분명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진보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내놓는 전략을 내놓고 모든 당이 갖고 있는 자원은 지역으로 내려보냄으로써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예, 박창진 후보께서 찬스 사용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미흡한 답변에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보 정당, 정의당 안에는 수많은 가치가 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아우르고 다스려 나가는 것도 리더의 덕목인 것 같고 우리 정의당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찬스 그러면 다 쓰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찬스 쓰실 분 없으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없으면 다음 후보 주도권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박창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종철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철 후보는 대변인이던 지난 7월 13일 MBC 시선 집중에서 탈당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언이 정의당 안에서 탈당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그리고 지역에서 탈당을 말리고 당원들을 붙잡고 있는 당직자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제가 그 발언을 시선 집중해서 한 건 월요일 아침이고요. 그 탈당계가 모인 것은 그 통계가 잡힌 것은 월요일 오후입니다. 그런데 박창진 후보께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당 대변인이 지금 그 당의 뭐 조문 논란으로 탈당이 이렇게 되는데 네, 정말 너무 많은 당원이 탈당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조금 논란은 있지만 탈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논란에서 입당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당이 잘 토론하고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박창진 후보가 대변인이셨어도 당이 지금 좀 어렵지만 당을 잘 수습해 가는 중이고 뭐 탈당하시는 당원들도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의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또 제 답변도 요구하셨고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의당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지지자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우리 김종철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애 첫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저는 2017년에 자발적으로 입당했습니다. 김종철 후보는 저보다 불과 1년여 전에 노동당에서 건너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동작을 보궐선거에서도 노회찬 대표님과 단일화를 끝까지 하지 않고 출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당에서 왜 정의당으로 오신 건지 또 노동당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었길래 정의당으로 오셨는지 정의당과 노동당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짧은 질문에 너무 많이 하셨는데 노동당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진보신당입니다. 그 진보신당이 노동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오게 된 것은 저는 진보정당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노동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노동자, 자영업자, 시민들을 위한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당에서 아깝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은 정의당에 좀 더 힘을 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노동당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탈당해서 정의당에 와서 이렇게 한 거고요. 노회찬 의원하고 단일화를 그때 못한 것은 당시에는 제가 노동당 동작을에 있었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정의당 노원구에 계셨는데 동작을 보궐선거에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 단일화 잠깐만 못했는데 네. 못했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 이후에 노회찬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정도로 최소한 다른 정당에 있었더라도 그 정도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시간이 얼마 안 드리겠습니다. 남아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배진교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에도 저희 당원들의 탈당 문제가 계속해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탈당은 이번 총선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진교 후보는 정의당의 지난 총선 전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정의당의 총선 전략은 정의당답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례 이성 정당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선거법 개정 등 정치적 이슈에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당력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있어야 될 지역과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지난 20년간 우리 진보정당이 쌓아왔던 많은 힘들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소진했다는 것.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원했던 원내교섭단체 20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적은 의석수와 지지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최악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갔다면 당원과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배진교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후보는 의원이시면서 선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정 활동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내대표까지 내려놓으면서 당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당의 현실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재선 의원 시절에 당대표를 맡았습니다. 이정미 대표도 의원이 된 지 1년 후에 대표를 맡았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혁신하는 리더십은 지금 원내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내에 계신 의원들은 원내에 좀 더 집중해야 우리 정의당의 힘이 커집니다. 오히려 원내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모으는 힘을 모아서 원내로 돌려드려야 되는 게 현재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일이 지역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박창진 후보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과 현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제 옮기고. 주도권이니까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진 후보자가 이끈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찬스 쓰실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음 김종철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상대 후보 지목해 주시죠. 네, 배진교 후보님에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당론은, 정의당의 당론은 국회의원의 해외 연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에 가게 될 경우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드리는 보고서를 쓰는 등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해외 연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배진교 후보께서 남동구청장 인천에서 재직하실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3월 10일부터 6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외 연수를 가시는데 그 5일만 그러니까 기관 방문이고 나머지는 관광 뭐 이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재임 기간 중에 총 7차례 국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게 인천에서 가장 많이 다녀온 거고 또 계양구청장은 국외 연수를 한 번도 그런 면에서 안 갔다 왔는데 좀 과하다. 근데 이것이 이 비판이 어떤 뭐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인천연대 남동지부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남동구청장으로 당선될 때 배진교 후보를 아마 지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인천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건 좀 과하다라고 그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체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지역의 행정을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2010년부터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시장 개척의 필요성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과 지역의 경영인들이 해외 무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역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해외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제가 한 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저는 방문국에 노동청, 교육청, 환경청, 문화청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실제 해당 국가들의 정책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행정들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 배진교 그 후보께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이게 좀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나왔다는 점도 유념하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정의당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당이 정한 원칙에서 벗어나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창진 후보께 일단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박창진 후보께서 이제 토론 때 좀 말씀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비례대표 선출 결과가 본인 생각보다 이제 후순위가 되면서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심상정 대표가 설득해서 원래 마음을 접고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박창진 후보보다 제가 비례대표 순위가 후순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곧바로 당 대변인을 심 대표가 제안을 하셔서 맡아서 비례대표 TV 토론에 참가하고 그랬을 때 당원들이 아니 그렇게 후순위를 받았는데 그렇게 속도 없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보다 후순위에 있었던 뭐 강상구 이런 후보들도 홍보본부장을 맡아서 흔쾌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비례대표 선출까지 당원들의 투표로 마치신 분이 후보 등록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등록을 해서 뛴 거는 좋게 평가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신 것에서는 선당 후사라는 정신에 비춰보면 좀 대단히 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마음은 조금 우리 당원들한테 소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선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논란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 연설을 TV 광고를 또 이렇게 찍어서 활동했고요. 지방을 전국을 돌면서 심지어 저희 당원 여러분들께서 심상정 대표 다음으로 제일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에 재직 중이었고 김종철 후보 또 남은 다른 분들은 당내에서 정치인이라는 직업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나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국을 잠시만요. 통해서 선거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 찬스로 좀 말씀해 찬스를 주시면. 제가 다 썼기 예. 때문에 마지막 10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을 포기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심상정 대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당의 발전과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알겠습니다. 부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후보들은 그래도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기꺼이 제가 비록 후순위지만 당의 총선 돌파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다들 결의했는데 그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처음에 마음먹으셨던 것은 저는 조금 앞으로 당의 위기가 닥치면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진보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위기는 숱하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다는 이제 말씀을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후보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종민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저에게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이제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영연금을 저는 노후의 어떤 이게 너무 국민연금하고 격차가 커서 노후의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이 특수직영연금을 국민연금하고 통합해야 된다라는 말씀, 과감한 대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이 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내놓을 이제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정책을 얘기할 때 이제 이른바 재원 마련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피땀 흘려가지고 노동자로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연금을 붓고 이제 살아온 분들이 계시고 이에 대한 일정한 뭐 연금의 어려움, 현재 재정위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정하게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동의가 되는 바이지만 뭐 후속 시간이 좀 돼서 후속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종철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 김종민 후보자께서 찬스 신청하셨고 김종철 후보자도 찬스 사용하셨는데 예, 먼저 김종민 후보자부터 찬스 사용하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은 일정하게 이제 재벌 기득권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강한 불로소득 환수라든가 일정한 법인세 상향을 통한 일정한 재원 마련하는 것을 먼저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정하게 양보를 해야 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조금 양보가 필요한 대목에 대한 얘기를 그다음 후순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의 우선순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기득권 경제 권력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창진 후보의 답변 중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후보들이 상당히 나간 조건이었습니다. 비례 후보들도 상당히 박창진 후보보다 후순위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8번이라고 하는 후순위가 당선가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본인의 후보 등록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당직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철 후보자 찬스 사용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 김종민 후보께 방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걸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 이런 그 토론을 이렇게 굳이 한 이유는 이것이 진보의 어떤 금기같이 돼 있어서는 정의당이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연금에 있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적자가 매년 한 3조 8천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추경 한번 편성할 때처럼 엄청난 규모가 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특수직영연금에 계신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노후를 좀 더 공평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거다.
함께 어떤 평등한 노후를 누리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주도권 토론 이제 김종민 후보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 분이 찬스를 쓰셨고 배진교 후보자께서만 찬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민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정의당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부 여당과는 차별화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줄기찬 주장입니다. 정책을 통해 차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진교 후보께서는 이제 기후 정의, 노동 존중, 젠더 평등의 세 가지의 기둥을 세워서 재탕당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의제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에 따른 국민들에게 내놓을 정책 브랜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건 뉴딜로 전락한 한국형 뉴딜을 그린 뉴딜로 빨리 전환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가용에는 좀 세금을 부여하고 대중교통은 무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방식을 추진하자. 탄소 배출 제로라든가 탈석탄 로드맵을 우리 당이 내놔야 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내놔야 합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플라스틱 제로라든가 채식조례 같은 생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사회 자산화 전략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동법원 같은 것도 신설하는 걸 통해서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노동정책연구원 같은 거를 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대안도 내놔야 한다. 젠더 평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유천장 깨기 특별법,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는 문제, 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비동의 간음죄, 낙태죄 대체입법, 디지털 성폭력 강력대, 이런 문제에 대한 추진법문 같은 거 만들어서 해야 된다. 남녀 동주대 정의당부터 실현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세 개의 기둥을 말씀하셨는데 기둥은 결국 국민들이 이 기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붕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 지붕이 바로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개의 기둥에 대한 정책이 다소 좀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거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준비된 게 있다면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가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도 기꺼이 동의하는 정책들입니다. 정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의 정책은 이미 우리 당이 기존에 많이 생산한 정책들이 있고 이미 입법을 추진한 법안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책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지난 토론회 때도 제가 큰 세 줄기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득 보장을,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결권을, 그리고 집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권을, 이것이 또 다른 정책적 대안으로서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그리고 당의 모든 정책 역량들을 통해서 정책을 생산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위기가 진보 정책을 내놓지 못한 위기이고, 이거는 당대표가 책임 있게 내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나 정책위원회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새 정치를 표방하고 나온 안철수 지금 현 대표이죠. 국민의당의 대표가 매우 이제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10년째 이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가 뭔지를 아는 국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힘과 언제 합칠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철학과 철학과 정책이 없는 정치의 말로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은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제출을 했어요. 사회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이 싸움을 하는 데스노트 시즌2를 해야 한다. 불로소득 환수세와 같은 진보정당다운 정책을 내놔야 한다. 통신, 교통, 주택, 에너지 등 공공 자산화 전략 같은 거를 과감하게 펼쳐야 된다. 이를 위해서 싱크탱크를 싱크탱크로 정의당을 전환시키고 브랜딩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소통을 많이 박 후보께서 강조하시는데 오늘의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직접 당의 당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당론에 대해 당대표가 반대하거나 유보한다면 왜 그런지를 투데이 브리핑을 통해서 말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은 혁신해야 한다. 그게 뭔지에 대한 얘기는 없으세요. 제2창당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걸로는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제2창당의 실제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공약과 정책을 조금 더 면밀히 보셨다면 그런 질문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나라 노동자 유일하게 재벌 세습 권력과 저항해서 6년간의 투쟁 후에 승소를 이끌어낸 최초의 노동자입니다. 아울러 민주적인 노조가 없는 일터에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내는 일도 했습니다. 저에게 철학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님, 이 토론회는 당비로 수많은 재정이 투입돼서 온 토론회입니다. 정당한 발언권을 막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대 전환에 맞는 전면적인 정책의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직자를 느리지 않고 3분의 1 이상의 당직자를 정책 전문가로 육성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노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새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있고요.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제가 주도권 시간입니다. 룰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종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운동,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사회운동 정당에 대한 지향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간단하게 사회운동 정당을 설명한다면 작은 정의당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려면 시민사회와 대폭 연대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못하신 말씀은 이제 마무리 발언 때 이제 추가로 좀 하시도록 하고요. 예, 우리 배진교 후보께서 찬스 사용 신청하셨습니다. 네, 저에게 찬스가 남아 있어서 정책과 관련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은 연구진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정의당의 정책은 현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현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과 우리 전 당직자들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국회에 접수가 되고 국회에서 논의돼서 현실적으로 입법이 되고 이 입법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추구해야 될 정책이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예, 네 분의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분의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정의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각 후보들은 어떠한 정책과 또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당원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선명하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발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정의당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애초에 시간은 1분씩 드릴 예정이었으나 조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발언은 박창진, 김종철, 김종민, 배진교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진 후보부터 1분 30초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마무리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는 진보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제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정의당의 의원들만 제 손을 잡아주며 당신의 잘못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 그것입니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고 가장 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의 대변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세 분 모두 다 고 노회찬 의원님과의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가장 진보다운 진보 정치의 가치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나와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이 나의 손이 필요할 때 잡아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보 정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아파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예. 그 역할 이제 발언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자, 다음은 김종철 후보께서 1분 30초간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마무리 발언 전에 아까 김종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이게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도 도입 기자회견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가운데 심상정 대표가 계시고 이 주변에는 배달 노동자분들 그리고 대리기사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도 함께 기자회견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정의당이 사회운동 정당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 이후 정의당의 역할, 코로나 위기는 본격적인 민생 위기의 시대입니다. 불평등과 경제 침체는 물론 기후 위기까지 겹친 각종 재난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에 맞서 세계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 3,300조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고 독일도 약 400조 원을 투입해서 코로나 위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50조 투입하고도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되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정부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전례 없는 코로나 시대에는 전례 없는 정부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강력한 재분배, 그리고 공공주택 대거 확보, 주거 안정 실시,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강력한 정책 대안 마련까지 과감한 정책 대안을 저 김종철이 정의당에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재난은 아래에서부터 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정의당의 핵심은 이런 더욱더 가혹해질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타파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내놔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장 구시대적인 프레임을 깨고 기업 지원은 투자고 서민 지원은 비용이다라고 하는 인식부터 바꾸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들 소득 중심으로 경제를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자산제와 같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재벌 법인세는 대폭 상향을 하고 불로소득 환수법 같은 강력한 대책으로 불평등 해소 기금을 조성하고 불평등 타파에 정의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톨의 기득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내려놓는 정치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헌신의 리더십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후보님들 또 많은 전국에 계신 당원님들께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리더십으로 돌아갈 때 이 당을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위기 극복에 선도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정의당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다.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종민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진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K방역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동네의 자영업자들입니다. 자가격리가 되면 갈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원룸의 부부들입니다.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격리된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낸 80%의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 경쟁에 몰두할 때 정의당은 오로지 민생 경제에만 몰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결권을, 집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권을 실현하는 이 힘을 통해서
정의당이 집권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평등, 가치를 들고 100명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2022년 대선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초 정도 남으셨는데 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이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좀 짧지 않나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잘 준비해 오셨고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 정당은 사회 변혁을 이끌며 미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역할이 위축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단연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진보 정당으로서 선명성과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향후 원내 일당과 대권을 향한 교두보 전략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정의당이 당대표 선거를 통해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게 될지, 또 어느 후보가 그러한 정책과 목표를 이뤄낼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